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FTA 관세무역연구원의 대표를 맡고 있고 무역영어를 강의하고 있는 김용원 관세사입니다. 오늘부터 사실은 이제 기말고사도 끝나고 연휴 시작이시죠. 예, 근데 그 시작하는 날에 이렇게 공부를 하시겠다고 찾아오셔서 제가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그 부산에 가서 2차 모의고사 설명을 하고 올라왔어요. 올라온 지 지금 1시간밖에 안 됐어요. 예, 정신이 없네요 지금. 아무튼 부산은 오늘 18도였습니다. 따뜻하더라고요. 예, 근데 부산도 지금 뭐 관세사 이제 2차 하려고 하는 친구들 열기가 되게 대단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1차를 시작하려고 오신 분들이니까 좀 차근히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명에는 그 1차 시험까지 얼마 안 남은 거 다들 아시죠? 이제 90일? 91일? 네,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2판 4판이에요. 2판 4판.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래서 그 간단한 커리큘럼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은 한 3파트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명에는. 그래서 이렇게 늦게나. 예, 저희 연구원하고 뭐 기존에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 오신 분들이 있어서 저희 연구원하고 시험 소개 간단하게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 교수진 소개시켜 드리고, 그리고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길진 않지만 2019년 시험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게 좀 나을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 이름이 FTA 관세무역연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명은. 근데 이제 학원 사업을 할 경우에는 이제 학원법에 따라서 교육청에 등록할 때는 이제 학원으로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름이 뭐가 맞냐고 어떤 분들이 질문하시는데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관세사를 위주로 하고 있지만 이제 지금 조금씩 관세무역 관련된 모든 여러 가지 자격 그런 교육을 다 할 거고, 그리고 우리 강사진들의 또 꿈은 뭐냐면, 여러분 웅지세무대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기 파주 쪽에 가면 그 웅지 회계세무 전문대라고 해가지고 회계세무, 그 다음에 세무직 공무원들 또 배출하는 그런 전문대가 있어요. 그래서 관세도 그런 대학이 있으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궁극적으로는 한번 그런 쪽으로도 지금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연구원으로 진 거예요. 그래서 뭐 크게 오해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뭐 자꾸 자랑을 하는 것 같아서 좀 민망하긴 한데 뭐 여러 가지 상을 탔습니다. 예, 탔고요. 그 다음에 저희 학원은 2013년부터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흩어져 계시던 강사님들, 흔히 말하는 이제 일타 강사님들이 이제 모여서 2013년에 이제 FTA 관세무역연구원을 이제 설립을 해가지고 학원을 시작을 했고, 그래서 14년부터 이제 합격자가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90명 중에 78명, 그러니까 위에 있는 숫자는 이제 저희 학원에 수업을 들었던 사람들이고요. 밑에 있는 숫자는 저희 학원의 2차 모의고사를 쭉 했던 사람 중에 이제 그 합격 인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82명, 65명, 뭐 81명,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올해죠. 올해 같은 경우는 91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험 그 제도를 보면 소수점 2자리까지 동점인 경우는 둘 다 붙여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가 이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 2명은 정말 천운이죠. 소수점 2자리 동점이라서 다 붙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91명이고, 91명 중에 이제 89명이 이제 저희 학원에 수업을 들었던 분들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모의고사는 77명 합격을 했고, 뒤에 배경 화면 보이시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 기수 합격하시는 이제 관사님들을 위해서 합격자 축하연을 이렇게 열거든요. 그래서 하고 나면은 이렇게 단체 사진을 마지막에 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체 사진 찍어요 그러면은 뭐 그런 거 왜 찍어요 뭐 이러다가도 찍고 나면 사진 보내달라고, 그래놓고 인스타에 다 올린다. 아무튼 되게 즐거운 자리고 또 좋은 자리니까 여러분들도 뭐 내년 내후년쯤에 저 자리에 와서 좀 자리를 빛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시작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관세사 공부를 전혀 시작을 나는 안 했다,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한번 알아보러 그냥 기웃거리를 한번 온 거다 라고 하시는 분 몇 분 계시네. 앞에 계신 분은 관세사를 어떻게 알게 됐어요? 학교 플랜카드? 누가 합격했다 뭐 해가지고. 그럼 전공은 무역학과예요? 아니에요, 탁과예요. 근데 그거 보고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고 결론은 좋은 거다, 할만하다. 왜 썩소를 짓지? 자, 관세사는 국가 8대 전문 자격 중에 하나라는 건 다 아실 거고, 그 8대 전문 자격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법률이 있다라는 거죠. 법률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자, 변호사들은 변호사법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네, 변호사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대리를 하는 부분은 누구밖에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변호사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송 대행이라고 하는 소송 대리라고 하는 어떤 고유의 업무 영역을 법으로 변호사만 할 수 있게 해준 거죠. 그래서 국가 전문 자격은 다른 말로 면허하고 똑같아요. 의사 면허란 말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의사 자격이 없는 분들이 의료행위를 하면 불법인 거 다 아시죠? 그런 식으로 이제 8대 전문 자격사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관세사예요. 그래서 관세사법에 의해서 여기 좀 작은 글씨를 안 보이실 텐데 뭐 수출입 물품에 대한 뭐 세율의 계산이라든가 품목 분류 과세가격 계산 등등등 해서 관세사만 할 수 있는 그 업무가 관세사법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기 위한 자격으로서 필수 자격으로서 관사 시험을 합격을 하면은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일들을. 자, 그래서 시험 과목이라든가 시험 자격 일정은 뒤에 가서 좀 설명을 다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한테 물어보면 관세사 공부를 왜 해요? 그랬더니 뭐 나중에 무역을 좀 해보고 싶어서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무역이라는 거는 물품을 사고 파는 말 그대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관세사는 무역을 하는 주체는 아니에요. 관세사는 정확하게 뭐 하는 분들이죠? 그런 무역업자들의 수출입 통관을 도와드리는 분들이에요. 관세사가 무역을 하진 않아요. 이해됐죠? 법적으로 할 수도 없고, 겸업금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걸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세사는 통관을 대행하는 분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관세사에 합격하면은 이제 뭘 먹고 사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가장 많은 이제 비율로 진출하는 것이 여기 위에 이제 뭐라고 써 있어요? 관세법인 또는 관세사 사무소로 많이 진출을 합니다.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이나 세무사와 마찬가지로 관세사도 관세법인, 그 다음에 사무소가 이제 항만이나 공항 위주로 많이 있습니다. 서울 쪽에는 어디에 많이 모여 있을까요? 법원 근처에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이 많은 것처럼 서울세관 근처에 가면 좀 많겠죠. 서울세관이 어디 있어요? 저기 7호선 학동역 1번 출구로 나오시면 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돌 던지면은 누가 딱 하고 돌아보면은 세관 공무원 아니면 관세사 직원들이에요. 다 그래요. 다 그 동네가 다. 그래서 그쪽에 이제 출근하시게 돼요. 서울에 합격을 하시면.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인천이나 인천공항 쪽으로 출근하기도 하고, 그래서 거의 90% 이상은 다 이쪽으로 하신다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통관취급법인이라고 되어 있고 종합물류기업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특성업체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페덱스, DHL 뭐 이런데, 아니면 판토스, 범한 판토스, 그다음에 글로비스, 그다음에 또 삼성 쪽, 얼마 전에 회사가 합쳐지긴 했지만 그런 대형 물류기업, CJ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쪽에도 이제 관세사를 뽑기도 합니다. 많이 뽑지는 않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수출입 대기업에서도 이제 약간의 통관을 이제 대행을 이제 대부분 위탁을 하긴 하지만 자체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관세사 팀이 또 따로 있습니다.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데 다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취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수출입 기업에서 원하는 관세사는 신입 관세사일까요? 경력직일까요? 경력직을 원하기 때문에 바로 합격하자마자 여기로 가시는 건 좀 힘들 거고,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여기를 강추합니다. 일단은 여기 가서 일을 좀 배우셔야 돼요. 몇 년은. 그래야 다른 데로 이제 진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관세직 공무원 시험을 응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몇 분들 보면. 그래서 관세직 공무원에 응시하게 되면은 가산점이 몇 점? 5점이나 줍니다. 그래서 공무원으로 가시는 분들도 가끔 있고요. 그 다음에 많지는 않지만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에서도 관세사를 좀 뽑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둘 중에 좀 뽑는다면 회계법인이 좀 많아요. 많이 뽑긴 해요. 요즘에는 회계법인에서 관세법인을 아예 만들어 놓기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합격만 하면 갈 때는 많습니다. 비자발적 실업자는 없습니다. 그건 확실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알파고나 뭐 이런 AI 때문에 관세사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닌가요? 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그 작년에 그 한국고용정보원이라는 그 고용노동부 산하연구원에서 뭐 2017년 한국 직업 전망 되어 있는데, 거기에 관세사도 있고요. 관세사 일자리 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나오고, 그때도 뭐 AI 여파 때문에, 알파고 때문에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관세사는 없어질 직업의 리스트에 들어가진 않았어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기계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기계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이 그때그때마다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관세사를 대체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일단은 걱정 안 하고 공부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부정적인 측면으로 뭐 FTA가 늘어나고 여러 가지 뭐 그 관세는 없어지고 있지만 통과는 좀 복잡해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관세사의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게 긍정적 측면이고, 여러분 관세사의 이름이 관세가 있다고 해서 관세사가 그냥 단순히 관세 계산해주고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뭘 해주는 사람?
통관을 전반적인 걸 대행해 주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FTA가 된다 하더라도 관세는 없어지지만 뭐는 없어지지 않나요? 통관은 안 없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관세를 낮춰주거나 없애주는 게 FTA이지 그렇다고 통관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관세사는 통관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제 부정적인 거는 여기 보면은 개인 통관이나 해외 직구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단점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근데 관세사 입장에서는 뭐 개인 직구 돈 안 돼요.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이제 이거를 만드는 고용노동부 분들이 잘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개인 직구 물량은 사실 관세사 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일단 기업을 상대로 하는 그런 쪽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합격하는 분들에 대한 또 궁금증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 합격하신 분들 2018년 35기 관세사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제일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나이예요. 올해 평균 연령이 27.25세, 27살이 이제 평균이에요. 왜? 난 아직 멀었구나 라는 생각하는 분도 있고, 내년이네 라고 하는 생각도, 난 이미 넘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수학 시간에 평균을 배우면 항상 또 같이 뭘 배우죠? 평균 다음에 수학에서 벌써 잊었어? 미적분? 그건 너무 멀잖아. 그렇지. 표준 편차, 분산 이런 걸 따로 배우잖아요. 왜냐하면 평균만 갖고 설명할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이는 27세지만 대부분은 27세 이하 학생들이 좀 숫자는 많아요. 대부분 학생이거나 뭐 여학생들은 뭐 23, 4, 남학생들은 뭐 25, 뭐 이런 쪽이 좀 많은데, 이제 좀 많은 장수생들이 있죠. 많은 형 누나들, 나이가 좀 많은. 그래서 그 숫자로는 그 언더 27이 많지만 좀 많이 오버하는 몇 명이 뭐를 끌어올렸다? 그분들이 지금 그분들이 합격했으니까 이거 보진 않겠죠. 아무튼 그런 분들이 약간은 이제 평균 연령 끌어올리셨다 보시면 되고, 남학생 같은 경우 거의 한 26이 제일 많더라고요. 여학생은 24, 그 정도가. 참고만 하시고요. 그래서 남녀 비율도 뭐 거의 비슷합니다. 최종 합격자 보면 46대 54인데 어쩔 때는 거의 5대 5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연령대 비율은 올해부터는 아예 이제 40대가 없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40대가 한 명씩, 두 명씩은 계셨는데 이제는 없고, 이제 거의 이제 74%, 75%가 20대, 그다음에 30대도 이제 25.5%밖에 되지 않아서 연령이 점점 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해 동차 비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유해하고 동차가 뭔지는 다 아시죠? 같은 해 1차, 2차를 같이 합격하는 거를 동차라고 해요. 그 다음에 1차 붙고 다음 해에 2차를 붙는 학생들을 유해라고 하는데, 당연히 뭐가 유리하다? 1년에 같은 공부를 2개 시험을 준비하는 게 유리하겠어요? 하나만 준비하는 게 유리하겠어요? 당연히 유해가 유리해요. 그래서 유해 합격 비율이 좀 높습니다. 올해는 유해가 좀 낮게 나온 거지만 보통 한 7대 3 정도예요. 그래서 공부의 계획을 짜실 때 여러분들 무조건 유해 합격을 목표로 하는 게 합리적인 거지, 확률이 낮은 동차를 합격 목표로 시작하시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도 1차가 좀 늦은 것 같은데 차라리 그냥 아싸리 내후년 동차를 목표로 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많이 물어봐요. 혹시 그런 생각 갖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 그러면 공부가 안 돼요. 지금 눈앞에 있는 시험이 무슨 시험? 내년에 얼마 안 되면 1차 시험 있잖아요. 그럼 그 시험을 위해서 뭔가 그냥 쏟아 부어야 돼요. 붙든 안 붙든. 그렇게 해놔야 내후년에 정말 동차가 목표가 되더라도 1차를 열심히 해놨으니까 2차가 안정적으로 될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시험의 어떤 목표를 저 뒤로 밀어놓게 되면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벌써. 무슨 이해되셨죠? 그래서 뭐가 됐든 간에 일단은 올해 1차를 위해서, 내년 1차를 위해서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붙으면 땡큐고 떨어져도 내후년 동차로 합격할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렇고 이제 합격자별 뭐 수험 기간하고 동차생들의 수험 기간인데, 이것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죠. 그래서 24개월 미만, 공부한 지 24개월이 안 되는 친구들, 되게 복받은 친구들이죠. 이런 친구들이 17명, 그 다음에 36개월 미만이 36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관세사 2차 무조건 3년 안에 다 끝내라. 그걸 목표로 해라. 3년 안에 털고 나가는 걸로. 그래서 실제로 통계로 봐도 3개월 미만까지가 더 훨씬 많아요. 그리고 이제 장수생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합격률은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이 장수생들의 합격 비율이 좀 높은 편이에요. 뭐 48개월이 17명, 그 다음에 48개월 이상이 15명인데 기존에는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올해 좀 이런 장수생들이 좀 많이 빠져나간 것 같고, 그 빈자리를 이제 여러분들이 빨리 꿰차야 됩니다. 장수하라는 뜻이 아니라 빨리 합격하라고. 앞에서 이제 똥차들 다 나갔으니까 이제 우리가 빨리 해서 나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동차생들 같은 경우도 그 최소 3동차라고 얘기하죠. 36개월 정도 해서 붙는 동차지, 처음 공부해서 첫 해 1, 2차를 같이 붙는 걸 우리가 생동차라고 해요. 생동차는 이제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제로고, 예, 동차라고 해도 이제 최소 3동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점수는 2차 시험의 점수인데 요거는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적으로는 평균 60점 이상, 그죠? 절대평가로 되어 있어요. 꽈락 없이. 근데 신기하게 매년 몇 명씩 합격을 해요. 90명씩 딱딱 합격자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절대평가는 아니고 무슨 평가 같아요? 상대평가예요. 그래서 이 점수는 그때그때 채점하시는 교수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뭐 합격 컷 이런 것들이 2차 상대평가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예, 이 점수가 전반적으로 내년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다? 점수가 아니라 나의 등수가 중요해요. 90등 안에 드는 거.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네. 그래서 올해는 어떤 과목이 좀 많이 낮아요? 무역 실무가 되게 많이 낮죠. 올해는 무역 실무 굉장히 어려웠었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올해 2차에서 어렵다기보다는 관세사의 시험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되었던 곳에서 나왔어요. 국제무역사, 그다음 물류관리사 이런 쪽에 시험 문제에서 나왔던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관세사 수험생이 좀 당황하긴 했는데 어차피 상대평가니까 어차피 다 못 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는 문제를 더 잘 쓴 사람들이 합격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합격자들의 학교별 현황인데 뭐 중앙대, 충남대, 한국외대가 5명씩 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동 1위고 4명씩 배출한 학교가 건대, 성대, 숭대, 인하대, 한양대까지 가 4명이 나왔고, 그 다음에 3명 나온 데가 시립대, 숙명여대, 전남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대 학생들이 관세사 공부를 잘 안 하는데 숙명여대 학생들은 좀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에도 좀 학생들이 많이 보이고, 그리고 이제 지방에서도 충남대, 전남대 이런 학교에서 좀 많이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요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꼭 학교의 이름을 좀 높이시기 바라고, 저희 학원은 또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99년도에 합격을 했어요. 99년도. 그때는 관세사 공부, 너 뭐하니? 관세사 공부예요. 그러면 그게 뭐니? 다 그렇게 물어서, 그래서 관세사라는 걸 설명하려고 10분을 설명하고 막 이랬어요. 그때는 인터넷도 없었으니까, 스마트폰도 없었으니까 말로 설명을 했어야 돼. 너무 서러웠어요. 합격을 했단 말이에요. 교수님한테 찾아가서, 전 경제학 전공인데, 교수님 저 관세사 합격했습니다. 그래? 축하하네. 근데 그게 뭔가? 관세사란 말입니다. 그 공항에서 비행기 뜨고 내릴 그건 관제사고요. 관세사가 있습니다. 그래? 막 이랬거든. 그러니까 플랜카드도 안 걸어주고 막 이래가지고, 저희는 그래서 이제 학교에다가 저희 학원에서, 연구원에서 플랜카드 다 걸어드려요. 만약 학교에서 안 걸어준다 하면. 그리고 졸업생들은 또 안 걸어주잖아요. 또 그럼 졸업생도 걸어주고, 어떤 친구는 집에도 걸어줬어요. 집에. 그 시골 쪽에 가면 왜 시외버스 내리는 그 벽돌로 만든 그 시외 정류장, 이제 버스 정류장, 거기 이제 마을 입구에 큰 나무들 하나씩 있잖아. 거기에 하나씩 걸어줬어요. 누구네 집 몇째 아들 누구 합격했다 이렇게. 그게 효도예요 사실은. 그래서 돼지 잡고 하면은 동네 잔치 열리겠지. 그래서 제가 좀 서러웠기 때문에 그런 걸 다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면, 합격만 하시면 다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암울한 얘기를 좀 한다면, 연도별 수험 인원 및 합격자 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끼리만 알고 조용히 좀 공부해서 붙고 싶은데, 관세사가 유명해져 가지고 2014년까지는 그래도 2000명대였거든요. 그리고 2011년만 하더라도, 7년 전만 하더라도 1차 응시 인원이 1700명, 1800명 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갑자기 2016년, 15년 뭐 3800명, 3500명, 거의 3000명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2배 가까이 늘어났어요. 그만큼 취업도 안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전문직 쪽으로 많이 눈을 돌리시는 것 같은데, 자, 응시는 이제 많이들 하시지만 합격자는 여전히 뭐 찔끔 중간에 한 15명 넣은 게 전부고 계속 90명만 뽑혀오고 있으니까 2차 경쟁률이 16대1, 16대1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국가자격 시험도 2차 경쟁률이 이렇게 높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관세사가 상대적으로 1차가 좀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1차 합격자가 막 1000명 가까이 나오고, 그 1000명 중에 이제 90명을 뽑아야 되는데, 그 1000명이 또 작년 합격자 유예생들도 들어오면 더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합격률이 너무 높죠. 희망 고문도 좀 많은 것 같고. 그래서 1차 합격은 좀 열심히만 하면 거의 다 돼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중요한 건 2차거든요. 그래서 2차 공부할 때는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독하게.
예, 일단은 우리 1차부터 좀 열심히 합시다. 자, 1차 교수진 소개를 드리면 저희는 1차 같은 경우는 교수님들이 두 분씩 계세요. 과목별로. 그래서 나중에 수강 신청하실 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세법은 구민혜 관세사님하고 임혜진 관세사 두 분 계시고, 무역영어는 이제 저하고 그다음에 유샘나 관세사 둘이 하고 있고요. 회계학하고 내국소비세가 유지연 회계사 있고, 그 다음에 회계학과 내국소비세 각각 김성수 세무사님, 그 다음에 이경희 세무사님 이런 분들이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자, 2차는 이제 과목당 한 분씩 계신데, 관세법의 재가령군 관세사님 다 유명하신 분들이죠. 예. 그래서 관세율표의 이제 조천희 관세사님, 그 다음에 김병수 관세사님이 관세평가를 강의하고 계시고, 다 뭐 웬만한 관세법인의 뭐 지부장님, 지점장님 아니면은 세인관세법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관세법인 거기에 부대표님. 예, 그래서 저희 학원의 강사진들은 그냥 이렇게 월급 받는 관세사들이 아니라 좀 약간 좀 이렇게 위에 계신 분들이라 좀 많은 얘기를 더 해주실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고, 무역 실무는 이제 두 분이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최건수 관세사, 그 다음에 최재순 관세사 이 두 분이서 이제 하고 계세요. 최건수 관세사는 20회 수석 합격자고, 예, 꼭 이 얘기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수석 합격, 사람들이 모른다고. 그 다음에 최재순 관세사는 21기 그 다음 기수의 최연소 합격자예요. 예, 그래서 그렇다고 합니다. 타이틀 하나 딱 따놓으면 그게 여러분 평생 가요. 그래서 최연소는 딱 한 번의 기회고, 신인상처럼. 그죠? 그 다음에 이미 틀렸나? 올해 최연소가 몇 살이죠, 팀장님? 21세? 대바라져가지고 어린 게 벌써 관세고 언니 오빠들 좀 양보 좀 하지. 21살이 벌써 붙었어요 올해. 최연소는 틀렸다, 그죠? 그럼 이제 노릴 수 있는 게 수석. 신문에 이름 나오는 게. 요즘에는 합격을 해도 여러분 그냥 수험번호만 공개가 돼요. 저가 합격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름까지 다 나와요. 그래서 지금 저 우울할 때 네이버에 기사 검색해요. 16회 관세사 합격자. 지금 제 이름이 아직도 나와요. 20년 전 신문 기사가. 물론 저희 아버지는 그거 스크랩해서 갖고 계시긴 한데, 근데 요즘에는 뭐 개인 프라이버시 이런 것 때문에 수험번호만 나오거든요. 근데 수석, 최고령, 최연소는 실명이 다 나옵니다. 그럼 수석은 포기? 그럼 남은 거 최고령인데 한 10년 있다 하시려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왕 할 거 수석이나 한번 노려봅시다. 네, 평생 가니까 타이틀은. 자, 1차 시험 과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1차 시험은 이제 크게 4과목이에요. 4과목이고 관세법, 무역영어, 내국소비세법, 회계학이 있고 오지선다형 객관식 시험입니다. 그래서 1교시에 2과목 보고요. 80분 동안. 2교시에 80분 동안 2과목을 봅니다. 각각 몇 문제씩 과목별로 40문제씩입니다. 그래서 산술적으로 보면 1분당 1문제예요. 근데 여유가 되게 없을 거예요. 이제 올해 보러 가시면 알겠지만, 내년에 보러 가시면 알겠지만, 자, 그래서 관세법은 관세사에게 가장 기본적인 법이죠. 2차의 시험 범위이기도 하고, 그래서 관세법에서 33, 35문제가 나오고요. FTA 특례법이라는 곳에서 한 4, 5문제가 또 나옵니다. FTA 특례법은 특강으로 따로 열어요. 이미 찍었고, 그래서 인강을 듣는 분들은 그걸 또 따로 챙겨 들으셔야 되고, 절대 제끼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FTA 특례법이 예를 들어서 5문제다 라고 한다면 5문제면 12.5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관세법을 내가 만약에 한 지금 80점 정도를 맞고 있는데 거기서 92.5점을 관세법만으로 올린다? 되게 힘들어요. 노력 대비.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느 일정 점수까지는 잘 올라가는데 거기서 몇 점 더 올리려면 굉장히 더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 거 아시죠? 예. 반면에 FTA 특례법으로 그 정도 점수를 올리는 거는 그만큼 좀 수월하다는 얘기죠. 예, 조금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절대 제끼시면 안 돼요. FTA 특례법.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자, 그 다음에 무역영어. 예, 무역영어는 영어 시험이 아닙니다. 절대로. 예, 영어를 잘하면 조금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 영어를 잘한다고 무역영어를 잘하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무역 실무를 더 잘해야 돼요. 자, 그래서 무역영어는 국제적인 협약에서 거의 많은 문제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뭐 무역학과는 다 알겠지만 UCP나 인코텀스에서 많이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자, 그래서 1교시는 요 정도로 시험을 봅니다. 별로 큰 부담은 없습니다. 1교시 시험 과목 때문에 떨어졌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뭐가 문제예요? 다 들어서 아실 거 아니에요. 이제 마의 2교시가 기다리고 있죠. 회계학. 자, 2교시에는 일단 내국소비세법이라고 해서 부가가치세, 개소세, 개별소비세, 주세, 요게 이제 세 가지의 세법이 합쳐져서 내국소비세법이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회계학이 있습니다. 회계학은 재무회계가 30문제, 원가회계가 10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본이론 시간에 하는 거는 무슨 회계? 재무회계. 원가회계도 똑같이 이제 특강식으로 별도의 강의가 있으니까 다 챙겨 들으세요. 뭐 하나 제끼시면 안 돼요. 예, 그렇게 하시고,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해요. 시간 관리를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교시에서는 무역 영어에 많은 시간을 좀 배정하기 위해서 관세법을 최대한 빨리 풀고, 어떤 분들은 15분 만에 끊는다는 사람도 봤어요. 예, 관세법은 뭐 잘 보면 90점, 못 봐도 80점이기 때문에 쉬워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막 이렇게 빨리 풀고 무역 영어에 좀 많은 시간을 좀 투자를 하고요. 그 다음에 2교시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요? 부가가치세나 개수주세, 내국소비세법에 좀 시간을 많이 줄여가지고 빨리 풀고, 최대한 많은 시간을 어디에 할애해야 된다? 예, 회계학에 할애하셔야 돼요. 그래서 관세사 시험에 회계학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세무사 정도까지는 아니고 간평사, 세무사 그 사이 수준이래요. 전 잘 모르지만. 그럼 그 정도의 난이도가 있는 회계학인데, 보통 세무사나 회계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1차 준비도 거의 1년 가까이 하는 건데, 그러한 과목을 지금 관세사 공부하는 친구들은 몇 개월로 줄여서 지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벅차요. 사실 벅찬데, 회계학은 꽈락만 넘기면 일단 성공이에요. 꽈락만 넘기면, 40점만 넘기면. 그래서 그것을 목표로 좀 열심히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공부 시작 안 하신 분들은 정말 죽어라 하셔야 돼요. 죽어라. 공부하다 죽었다는 뉴스 보셨어요 혹시? 전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공부하다 누가 김모씨 죽었어 이런 거 본 적 없어요. PC방에서 게임하다가 죽었다는 뉴스 내가 봤는데, 공부하다 죽었다는 뉴스 못 봤거든요. 죽어라 해야 됩니다. 죽어라. 지금부터 하실 분들은. 자, 1차 시험 통계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건데, 자, 올해 이제 시험에 접수한 분들이 1차 시험에 3,149명이 접수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시험장에 나타난 분들이 2,461, 즉 노쇼가 688. 그러니까 1차는 허수도 많아요. 노쇼. 그래서 나중에 시험 보러 가시면 아시겠지만 한 30명 정도씩 학교에 배치를 해놔요. 의자를, 책상을. 근데 한 3분의 1은 비어 있어요. 거의 결시율이 높아요. 자, 그리고 합격을 934명이 했으니까, 여러분 2460명 중에 934명이 합격했으니까 사실은 되게 좀 높은 비율이에요. 4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웬만큼 공부했다라고 하면 거의 다 붙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 3개월이지만 지금 앞서서 한 5개월째 공부하고 계신, 뭐 한 5개월, 아니 두 달 전부터 공부하신 분들은 총 5개월 정도 공부하게 되는 건데, 그분들은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안 했거든. 무슨 말 이해돼요? 2달 먼저 시작한 사람들도 지금은 시간이 좀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많이 안 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빨리 하면 따라잡을 수 있어요. 충분히. 자, 여기 이제 채점 결과가 쭉 나옵니다. 아무래도 여기 또 재밌는 게 있어요. 관세법 무역영어가 1교시죠. 보시면 2,461명이 봤다. 근데 1교시 끝나고 쉬는 시간 지나고 몇 명이 집에 갔어요? 7명이 집에 갔어요. 이런 것도 다 집계가 돼요. 시험보다 A식으로 집에 간 거예요. 그래서 2교시에는 이제 2,454명인데, 자, 보시면은 꽈락률이 제일 높은 게 무슨 과목? 빨간색 쳐놓은 게 회계학이고, 지금 꽈락률이 조금 낮아지긴 했는데 원래 50%가 넘었었습니다. 근데 거의 그래도 지금 50%가 회계학에서 꽈락으로 떨어집니다. 그 다음이 이제 무역영어고, 무역영어도 올해는 조금 어려워서 꽈락률이 40%에 육박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역영어하고 회계학 쪽에 좀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된다는 건 아시겠죠? 네, 공부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렵고 양이 많아서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아, 2차도 궁금하세요? 궁금해요? 예. 자, 2차는 무슨 시험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 답안지 22줄 16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예, 서술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험 공고에 보면 논술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논술보다는 제가 볼 때 서술에 더 가까워요. 논술은 이제 자기의 주장, 자기의 생각을 쓰는 게 논술이지만, 이제 서술은 여러분들 그냥 학교에서 시험 보는 기말 중간고사 같은 뭐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책에서 공부한 내용을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통 서술 시험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 자, 답안지가 22줄짜리 16페이지, A4지 종이고요.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보시게 될 텐데, 여러분들 학교에서 나눠주는 시험 답안지 있죠. 앞뒤로 해가지고 그거에 한 대여섯 페이지 분량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80분 동안 다 채워요. 꽉꽉. 그리고 심지어 2권씩 쓰는 친구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정말 많은 공부를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 정도 시험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2차는 이제 사람의 진을 빼는 게 뭐냐면 80분 해가지고 하루 종일 시험 봅니다. 예. 그래서 2교시 끝나면 이제 점심 먹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을 쭉 보는데, 한 4교시 시작 때쯤 되면은 이제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팔에 힘이 빠져요. 예, 글씨를 못 써요. 그래서 손가락에 힘을 주고 쓰다 보니까 손가락도 너무 아프고, 아무튼 정말 고통의 시간을 쭉 이제 버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1차 합격하고 2차 설명회 할 때 그때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1차는 객관식 시험이에요. 그래서
뭐 특별한 방법이 필요 없겠죠. 우리가 많이 객관식 시험 공부 많이 해봤잖아요. 수업 듣고 연습 문제 많이 풀어보고 그리고 틀린 거 다시 복습해보고 다음에 나오면 안 틀리면 되니까 그게 객관식인데 이제 주관식 같은 경우는 또 상대평가다 보니 남들보다 좀 더 나은 답안지를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시험 공부의 양이 굉장히 많고 포괄적이고 이거를 좀 줄여가면서 외워가면서 또 쓰는 요령까지도 터득해야 되는 많은 걸 해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좀 길어요. 많은 준비가 필요해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1차 합격하면 2차 그 설명회 때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내년이죠. 내년 36개 관세사 시험의 일정이 나온 거 알고 계시죠? 1차 시험은 3월 23일 토요일이고요. 2차 시험은 6월 22일 토요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보다 더 중요하게 알아놓으셔야 될 게 뭐? 요거 시험 접수일. 너무 공부에 심취한 나머지 저 접수일을 그냥 모르고 스킵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가 와요. 대표님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막 이래요. 아, 제가 무슨 우리 엄마가 최순실이야? 그걸 내가 어떻게 해? 아니, 시험 접수 기간 넘어간 걸 제가 뭐 어떻게 해요? 예, 저한테 전화 저 그런 사람 아직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다이어리에 무조건 체크해야 돼요. 무조건. 예. 물론 학원에서 이제 2월 11일 날 되면 이제 원서 접수 기간이니까 빨리 접수하세요. 그다음에 끝나기 하루 전쯤에 내일 마감이니까 접수하세요. 문자를 보내드려도 안 해요. 왜 그래 대체? 예, 그 제발 좀 챙기세요. 날짜. 그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 꼭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1차, 2차 시험 동시 접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년에 1차 시험에 처음 응시하는 거잖아요. 그럼 1차, 2차 같이 응시하는 셈이 돼요. 그래서 합격을 1차에 하시죠. 하실 거죠. 우리 할 거죠. 해야 하고. 그럼 1차 합격을 하면 그 1차 때 썼던 수험표 그냥 그걸 들고 그냥 바로 2차 시험장 가시면 돼요. 오케이? 예, 그럼 내년은 해결됐지? 자, 그럼 내후년에 2차로 이제 유예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딱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2차 시험 따로 받아요? 안 받죠. 근데 2차 시험 접수는 또 따로 접수 받는다고 생각하고 멍 때리다가 놓치는 학생들도 있어요. 매년 한 명씩 있어요. 아, 진짜 억울하겠죠. 그러니까 이거 꼭 챙기세요. 그래서 2차 유예 때도 요 접수 기간에 같이 해야 돼. 이때 이제 2차 접수만 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거를 꼭 안 놓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실 이게 큰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이제 90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자, 일단은 제가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 1차가 전부가 아니고 2차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다들 고시 공부는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그럼 고시 공부는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명심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겪어봤죠. 뭔가 의욕에 넘쳐서 뭔가 계기가 있어서 내가 이거 공부 좀 해봐야겠다 해서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해가지고 책 두꺼운 거 사고 영어책 사고 뭐 토익책 사고 뭐 사고 그리고 이제 의욕이 넘치니까 처음에는 도서관 가서 막 열심히 해요. 단어장도 만들고 연습장에 외우고 막 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뭐 생각해보니까 벌써 3시간이 지나 있고 나도 모르게 몰입한 거죠. 되게 흐뭇하잖아요. 몰입했어. 자, 오늘 피곤하니까 이만 가자. 책이 1000페이지짜리인데 오늘 3페이지 본 거예요. 자, 다음날 또 가요. 가서 똑같은 패턴으로 해요. 외우고 쓰고 정리하고. 근데 어제 한 게 기억이 안 나네? 그럼 어제 한 거 또 보고. 예, 그럼 또 오늘 한 2-3페이지 진도 나가요. 자, 오늘도 수고했으니까 가자. 예, 그럼 여러분 1000페이지짜리 책을 언제 다 봐요? 예, 그게 되게 아마추어 같은 공부 방법이에요. 고시 공부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시간이 별로 없지만 지금 90일 동안 여러분의 목표는 일단 마지막에 한 열흘이나 보름 정도는 이제 최종 정리를 한다고 생각하고 10일이나 보름은 버리고 나머지 기간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80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제 목표를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2019년 3월에 내가 1차 합격이다. 그 다음에 단계별 목표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단계 따질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최소 2회독은 하자. 최소 2회독. 3회독이면 더 좋고 그러면 기본 이론 들으면서 1회독 또는 1.5회독 하고 문제풀이도 여러분 회독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 되셨죠? 그러면 아까 10 며칠은 제외하면 80일 남다고 하면 기본 이론 40일 안에 끝내기 그 다음 40일 안에 또 못 끝내기 문제풀이 끝내기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이런 단계별 목표예요. 이해됐습니까? 예, 그러면 40일 안에 내가 기본 이론을 다 끝낸다면 만약에 인강을 듣는다고 한다면 인강의 개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하루에 소화해야 될 인강 개수가 있겠죠. 그럼 n분의 1 하면 다 나오잖아요. 당연히 하루 시간표 짜놔야 돼요. 아침에 무슨 과목 점심에 무슨 과목 학교 시간표처럼.
그래서 하루에 4과목을 다 봐도 되고 2과목만 보셔도 되고 3과목 보셔도 되고 그건 합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니니까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그런 건 물어보지 마세요. 저한테. 다 해보세요. 해보고 나한테 맞는 거 하면 돼. 이해돼요? 무슨 말인가? 되게 심각하게 학생들이 와서 쌤 하루에 4과목 다 봐야 돼요? 2과목 보면 안 돼요? 그럼 전 물어봐요. 야 2과목 보면 떨어지고 4과목 보면 합격하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왜 고민해? 그쵸? 그러고 가요. 그러니까 그런 건 여러분 그냥 다 해보세요. 그건 정답이 없어. 무조건 관세사 같은 고시 공부는요. 공부 방법으로 승부가 나지 않고 그냥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붙어요. 단순하게. 공부 양의 싸움이지 공부 방법의 싸움이 아니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 다 해봐. 뭐 합격수기 나올 거 아니에요. 읽어보면 뭐 공부 방법 다양하잖아요. 괜찮은 거 몇 개 찍어서 다 해봐요. 맞으면 하면 되고 아니면 안 하면 그만이죠. 뭐 큰일 나. 예, 어차피 공부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건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제시하는 건 뭐라고요? 그렇게 일정을 다 짜놓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루에 뭐 10시간 공부해야 됩니까? 8시간 공부해야 됩니까?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할당량을 다 끝내는 시간이 그냥 자는 시간이에요. 시간에 구애받지 마세요. 오케이. 예, 그래서 앞으로 한 90일간은 여러분 내년 1차 합격을 위해서는 정말 예,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2차 계획을 세울 때도 똑같이 짜는 거예요. 공부 계획은 단순해야 돼요. 복잡하면 안 돼요. 내가 1회 독을 2달 안에 끝내겠다? 그럼 2달 안에 하루에 몇 페이지씩 봐야 되지? 과목별로? 그럼 10페이지씩 봐야 되네? 그럼 그날 그거 무조건 끝내야 돼요. 예, 몇 시가 됐든. 그렇게 해서 단계별로 1회 독을 딱딱딱딱 끝내고 넘어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하나 첨언을 하자면 책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천재가 아니잖아요. 관세법, 뭐 HS 관세평가 막 이런 거 한번 쓱 보면 다 알겠어. 이래 우리가 그랬었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니잖아. 지금 여러분들 보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해왔던 어떤 공부보다도 어려워요. 어떤 공부보다도 양이 많아요. 여러분이 상상하던 그 이상일 거예요. 1차도. 한간에 보면 인터넷에 1차 쉬워요 란 말 많이 보이죠. 공부한 지 한 달만 되면 걔 잡아서 멱살 잡고 싶을 거예요. 그 쉽다라는 말은 2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거지 절대적인 기준으로 절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로. 예. 그래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회독, 3회독을 하라는 이유가 2~3번은 돌려봐야 그때서야 아 이게 그 얘기구나라는 게 감이 와요. 무슨 이해됐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우리가 실패했던 사례처럼 너무 모든 걸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는 게 실패의 원인이에요. 읽고 이해하고 외우고 정리하고 이걸 처음 보면서 다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여태까지?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처음 볼 때는 그냥 이해하고 수업 듣고 두 번째 볼 때는 뭐 암기하고 이런 식으로 테마를 정해서 회독을 돌리는 게 빨라요. 오케이? 예.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몇 점? 평균 몇 점? 평균 60 넘기면 돼요. 자꾸 100점 맞으려고 공부하니까 문제가 되고 전체적으로 망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예,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이제 오프라인 기준이에요. 사실 1월부터 오프라인을 하게 되면 이게 그 진도를 학생이 원하는 수준만큼 막 빡빡빡 못 빼기 때문에 인강을 더 권하는 편이긴 하지만 저는 죽어도 혼자 공부를 못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제가 못 믿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은 1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죽어도 나는 실강을 들어야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1월부터 이제 단기 합격반이라는 걸 시작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단기 합격반은 뭐냐? 원래는 기본 이론 2달, 문제풀이 2달 해서 4개월 과정인데 그걸 어떻게? 3개월 안에 이렇게 몰아가지고 3개월 안에 다 해쳐버리는 거예요. 예, 한번 죽어보자 반이에요. 가미가제 반? 아, 일본 말씀 안 되지. 아무튼 되게 빡센 반입니다. 예, 실강을 듣는 친구들은 요거밖에 이제 선택할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월에 개강하는 반은 뭐가 있냐면 이제 문제풀이 반. 그래서 기본 이론을 다 들으신 분들은 이제 1, 2월부터 문제풀이를 시작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3월 달에는 이제 모의고사식 문제풀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풀이는 과목별로 문제풀이 교재가 있잖아요. 그래서 단원별로 문제 유형을 파악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모의고사 문제풀이 반 3월이 이제 실질적인 문제 모의고사처럼 시험을 보고 선생님이 해설을 해주시고 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3월이에요. 그래서 문제풀이도 여러분 2월, 1, 2월에 하는 문제풀이도 그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기본 이론을 다 완성을 하고 문제풀이로 넘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평생을 해도 완성 안 돼요, 기본 이론. 무슨 이해됐죠? 문제풀이 과정을 테스트의 단계로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얘도 그냥 1회독의 과정이에요. 문제를 통한. 오케이? 그래서 빨리 문제풀이 넘어와야 돼요. 자꾸 이렇게 미기적거리면 큰일 나요.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문제풀이랑 모의고사 중에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해야 된다면 뭐로 가는 게 맞다? 문제풀이, 모의고사.
모의고사 많이 보면 실력이 늘어요? 공부를 해야 실력이 늘어요, 여러분. 공부는 문제풀이가 공부야. 모의고사는 공부라기보단 그냥 최종 정리고요. 이해됐죠? 그래서 문제풀이가 각 단원별로 나왔던 기출문제 유형을 다 다뤄요. 그리고 비슷했던 문제 유형들이 거의 70%가 또 나와요. 똑같진 않아도. 나머지 30%를 잡는 게 모의고사로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 7부터 잡아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문제풀이는 무조건, 문제풀이까지는 무조건 한다 생각하고, 모의고사는 선택적으로 자기가 진도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인강을 들으실 분들은 뭐 들으시면 돼요. 그냥 이 진도에 따라서 맞춰서 하시든 나름대로 진도를 따라서 하시든. 근데 인강의 장점은 진도를 빨리 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니까 뭐 주기를 좀 빨리 당길 수는 있겠죠. 아무튼 그런 것들은 뭐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건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질문. 수강 접수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직원들이 또 설명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이따 하시면 되고, 좀 관세사나 아니면 공부나 이런 것 쪽으로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하시죠. 없어요? 아, 예. 혼자서 인강을 잘 보시는 분들은 상관없고, 근데 본인이 본인을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따라서 판단하면 돼. 근데 집이 너무 멀면 조금 그래요. 왜냐면 다니다가 지치더라고. 매일 와야 돼, 학원을 매일. 눈이 오나 뭐 비가 오나 매일 와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잘 생각해 보시고, 나는 인강보단 실강이 좋다라고 한다면 뭐 다녀야죠. 예. 또 질문. 저 뒤가 조금 빨랐습니다. 예. 전환이 안 된다고요? 그런 게 있나요? 없다고 그러는데. 예? 예? 아, 중간중간 빠지는 거요? 아니면 일부 과목을 다 인강으로 돌리는 거요? 되지 않아요? 돼요. 누가 안 된대요? 아, 그 말은 실강을 들으면 인강도 제공하냐고 질문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예, 단기 합격반은 온라인 강의가 없잖아요. 그잖아요. 예, 그냥 실강을 듣겠다고 들어야 한다고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반이기 때문에 그건 대체할 수 있는 동영상이 없잖아요. 기본 이론 문제풀이밖에 없으니까 그 얘기예요. 예, 빠지시게 되면 내 강의실에 가면 그 보충 강의 누르면 인강 비슷한 걸 볼 수는 있는데, 지금 대충 인강 열어드리라고 할게요. 그 부분은 예, 알아서 할게요. 예, 저희가 이렇게 매몰찬하고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또 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질문은 데스크에다 하시면 돼요. 오케이? 네, 관세사한테 할 질문은 아니잖아요. 그거는 관세사한테 할 질문을 저한테 하시라고요. 예, 학원에 할 질문 말고.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 예. 그래요? 아, 옛날보다 컨설팅을 많이 하긴 하는데 그래도 주된 그 수입원은 통관이에요. 에이, 그게 되게 단편적인 생각이야. 통관이라는 걸 단순히 그냥 수입신고서 입력만 대행해 주는 거로 생각하잖아요. 아니야.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기존에 수입되던 그 똑같은 품목이라면 맞아요. 똑같이 뭐 그냥 루틴대로 돌아가면 돼. 근데 만약에 새로운 거래처가 새로운 품목 하나 수입을 하려고 한대요. 요거. 그러면 관세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하면 이거 HS 코드부터 따야 되잖아요. 그럼 세율 나와야 되겠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그 다음에 수출입 요령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거 왠지 무슨 인증받아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전자기기는? 핸드폰도 출시하기 전에 이거 나올 것 같아요, 출시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 어디서 알아요? 덕후들은 금방 알던데? 그 모델명 코드 번호 알아가지고 드디어 갤럭시가 나온다, 뭐 전파 인증 됐네요, 뭐 이렇게 나오던데. 그죠? 전파 인증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요건 같은 거 해서 다 세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입신고 시기도 되게 많잖아요.
출항전, 입항전 다 있잖아. 그런 거 다 해야 되고 감면을 해야 될 건지 분할 납부를 해야 될 건지 그걸 다 해야 돼. 그다음에 요즘에는 통과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물류랑 또 연계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포워딩 쪽도 같이 하고 있다면 그 수입 물류까지도 다 해야 돼요. 이게 전반적인 다 통관이야. 환급까지. 통관이 단순한 입력만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 관세법의 전체를 다 하는 거야. 어. 어. 그렇죠. 법인도 여러분 관세법인도 되게 업무 부서가 많아요. 예. 업무 부서 되게 많고 세분화된 데는 수출, 수입, 뭐 컨설팅해서 부서가 정말 많아. 예. 그러면 대부분은 거기 다 로테이션 근무를 시켜요. 그 다음에 서울세관 다루고 인천공항세관 다루고 인천세관 다루고 인천세관은 여러분 벌크항이에요. 컨테이너항은 이제 또 부산항이에요. 인천공항은 또 에어잖아요. 에어. 그러면 이게 다 조금씩 달라 프로세스가. 그건 책에서 못 배워. 그건 어디서 배워? 가서 깨져가면서 배워야 돼. 이거 누가 신고했어? 그러면은 아씨 막 이러면서 수정 신고하고 이러려면은 난리 나거든요. 아무튼 그런 거 깨져가면서 배워야 돼. 그건 짬밥이 해결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 한 가지 중요한 건 관세사 시험에 합격을 했다고 해서 관세사로서 쓸모가 있냐? 여러분들 말에 의하면 무쓸모예요. 예, 그냥 관세사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준 것뿐이지 이제 업계에 나가면 또 처음부터 시작이에요. 운전면허 땄다고 내가 바로 페라리 몰 수 있는 거 아니듯이 예, 그냥 면허증 준 것뿐이지 베스트 드라이브는 아니죠. 또 나가서 배워야 돼. 예. 앞에 계신 분. 네. 네.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아니면은 어차피 회계학 강사님이 또 설명을 다 해주실 거니까 예, 뭐 어떤 건데요?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계산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적고 들어가도 에이 말 문제가 몇 개밖에 안 나오는데? 말 문제가 몇 문제죠? 10문제 나와? 10문제? 아 저분이 회계사인데 말 문제 10문제래요. 알았어. 문 좀 닫아주세요. 문 좀 닫아주세요. 왔다 갔다 보이니까. 들으셨죠? 예. 아니 말 문제를 제낀다는 말은 들어봤는데 계산 문제를 제낀다고? 원가 그 마지막 부분에 어려운 거는 그게 아예 포기하고 가는 게 시간 얻기에 더 수월하다고 이런 얘기도 들어서. 글쎄 재무회계로 점수 올리는 것보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가회계로 올리는 게 더 나을 텐데. 무슨 말이냐면 재무회계만 공부했는데 지금 35점이에요? 합격을 위해서 5점을 더 올려야 되잖아. 그럼 재무회계를 공부해서 5점 올리는 게 쉬울까? 원가회계에서 5점 올리는 게 쉬울까? 왜 그걸 몰라? 우리 해봤잖아 다. 어느 정도 일정한 올라간 거를 몇 점 더 올리는 게 되게 힘들다니까요. 아예 제로 베이스에서 5점 올리는 건 쉬운데? 그 인터넷 좀 믿지 마. 그 다 그래. 여러분 카페에서 댓글 다는 애들이 제대로 공부하는 애들이겠어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거기 다 지방에서 인강 듣는 애들이야 다. 걔네들은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지들끼리 그냥 노는 거야 진짜로. 자기가 불안하니까. 실강 다니고 맨날 학원에서 강사님들 보는 애들은 거기 있는지도 모르는 애들 되게 많아요. 거기 너무 믿지 마. 맛집에 많이 속아보지 않았어요? 뭐 1차 뭐 3개월만 하면 돼요. 걔가 누군데? 걔 말을 그렇게 들어요 여러분들? 예, 인터넷 마케팅 다 알죠? 인터넷 마케팅의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구전 마케팅하고 똑같아. 뭐 괜히 광고 같으면 에이 뻥 그러는데 옆에 친구가 야 이거 써봤냐? 대박 진짜 좋아 그러면 의심 안 하지. 그게 구전 마케팅이 그러니까 넓게 확산은 안 되지만 구전 마케팅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충성도가 높아요. 친구가 좋다, 친구 옆집 아줌마가 좋다 그러면 이게 확 확산이 돼요. 근데 인터넷도 똑같아요. 내가 질문을 달았는데 대부분은 댓글이 안 달려요. 근데 내가 남긴 글에 댓글을 누가 달아줬다는 것부터 나는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고맙거든. 그러면 댓글이 달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의심을 안 해요. 그죠 여러분들? 예, 그게 되게 무서운 맹점이야. 그래서 그건 걸러가면서 좀 봐야 돼. 그 사람이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고 책임지는 사람도 아니잖아. 지나가다 툭 던진 말에 왜 그걸 너무 이렇게 신봉해? 안 돼. 절대 그러면 안 돼. 공부는 도박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은 도박이 아니야.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 예. 네. 네. 하는 일은 좀 다르죠. 왜냐하면 DHL이면 거의 항공 특송 물류만 해야 되니까.
뭐죠, 해운 이런 건 잘 안 하니까 급여는 비슷할 거예요. 뭐 이렇게 뭐 해봐야 2, 300 차일 텐데, 저도 DHL 급여를 잘 몰라서 드린 말씀이긴 한데 하는 일은 조금은 다르고 거의 통과만 해야 되고 뭐 그렇습니다. 예. 근데 DHL은 뭐 빼박 뭐 인천공항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예, 처음엔 좋을 수 있으나 거의 유배지라 거기가. 예, 아무튼 그래요. 처음엔 재밌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관세사 업계에 먼저 가서 법인에서 좀 어느 정도 경력을 쌓고 다른 쪽으로 가시는 걸 추천해요. 처음부터 다른 쪽에 빠져버리면 나중에 관세업계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예. 차이가 많지 않을까요? 공무원은 말 그대로 공무원이고, 뭐 신고 들어오고 요청이 들어오면 그거를 판단해 가지고 처리해 주는 게 공무원이고, 관세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수출입 기업들이 직접 통관을 해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사람도 뽑아야 되고 돈도 많이 들고 어렵고 이러니까 누구한테 맡기는 거야? 관세사한테 맡기는 거죠. 그럼 관세사가 그 수출입 기업하고 공무원하고 중간에 사이에서 그런 일들을 핸들링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어감은 안 좋지만 영어로 관세사의 그 표준 명칭이 브로커예요. 커스터스 브로커예요.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감이 안 좋지만 외국에서는 어감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공무원의 삶이랑 일반 전문직의 삶이랑 이건 달라요. 뭐가 좋냐 나쁘냐 의미가 아니고, 예, 본인의 성향에 따라 다른 거예요. 나는 그냥 안정적으로 그냥 월급 잘 나오고 그냥 이렇게 그냥 안정적으로 그냥 살고 싶다. 나중에 나이 먹어서 연금 같은 거 받고 싶고 그냥 그러고 살고 싶다. 그러면 공무원이 최고야, 그 사람한텐. 근데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돈도 좀 많이 벌고 건물주도 한번 돼보고 막 한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불나방 같이. 불나방 좀 심했나? 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다이나믹을 원한다면 그건 관세직보다는 공무원보다는 전문직이 낫겠지. 어느 게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야. 그렇게 비교하지 마요. 예, 자기 삶의 가치관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죠? 예. 또 질문. 갑자기 이렇게 막 난리야. 예, 먼저 하세요. 예. 매출액 수준, 예, 기준이 있죠. 아, 학벌 뽑냐고? 뭐 서울대, 연고대 친구들을 선호하는 것 같긴 한데, 그것보다도 관세법인에서 정말 좋아하는 거 요즘에는 외국어 잘하는 사람 되게 선호해요. 영어든 중국어든. 그래서 관세사 합격자 중에도 HSK 제일 높은 게 6급이에요. 6급 갖고 있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영어도 거의 네이티브처럼 하는 친구들이 한두 명들은 꼭 있더라. 올해도 통번역사 한 명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 합격자 혹시 보셨나요? 합격자 배출학교? 육군사관학교 보셨어요? 관세사 올해 합격자 중에 육군사관학교가 있어요. 육사 나온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왔던 분이고 현역 대위야. 근데 여군이야. 근데 온 거예요. 근데 머리도 짧고 뭔가 느낌이 좀 이상하다라고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라고 하길래 직업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군인입니다. 그런데 대위인 거예요. 육사 나온 거야. 근데 왜 그럼 그만둬요? 라고 했더니 남편도 군인이고, 근데 남편은 또 법무관이래요. 또 똑똑한 사람들이.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는 좀 새로운 걸 해보고 싶어서 하는데 관세사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바로 붙었어요. 바로 붙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관세법인 들어갔는데, 그 관세법인의 대표님이 그 육사 출신의 그 관세사를 너무 좋아해요. 영어를 일단 너무 잘하고, 외국인하고 이제 토론이 가능할 정도로 잘하고, 두 번째 잔소리 안 한대. 예, 알겠습니다. 잘못 들었습니다. 두 마디밖에 없대. 너무 좁잖아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든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어, 학벌은 좀 모르겠지만 외국어는 정말 중요해요. 그러면 근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큰 법인이라고 해서 월급을 더 많이 주느냐? 꼭 그렇지도 않고, 큰 법인이라고 해서 일을 더 많이 배우느냐? 꼭 그렇지도 않아. 대기업 종합상사의 무역부서 대리하고 중소기업 무역회사의 대리하고, 두 대리는 어디 대리가 더 전투력이 세게? 다니기는 중소기업이 아주 뭐 같죠. 힘들고 빡세고. 근데 그 힘든 시기만 좀 지나면 걔는 모든 걸 자기가 다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걔의 전투력은 확 올라가. 근데 대기업일수록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의 프로세스가 되게 단편적이야. 어디 걔 못 써먹어 딴 데다가. 그거밖에 몰라. 그래서 너무 큰 거에 환상을 좀 버려요. 여러분. 만약에 큰 법인이 월급을 더 많이 준다. 그러면 가라고 하겠는데 급여 차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일을 많이 배울 수 있고 존중받을 수 있는 법인을 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왜냐하면 법인에 가면 관세사들만 있는 게 아니라 관세사 사무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아무래도 관세사 사무원들 보면 연세들도 좀 있고 그쪽에서 30년, 20년씩 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신입 관세사가 오면 완전 햇병아리지. 어떻게 보면 좀 무시할 때도 있고 왜 모르니까.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위에 있는 관세사분들이 이쪽 관세사를 어떻게 잘 케어해 주는지 어떻게 대접을 하는지를 보면 그 회사 분위기를 알아요. 무슨 이해됐죠? 그런 법인을 잘 선택해서 가면 일도 많이 배우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돈은 여러분, 돈은 젊을 때 벌 생각하지 마. 젊을 때 못 벌어 많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세상이 이렇게 만만해? 20, 30대 대박 나면 다 부자게? 아니야. 큰 돈을 벌고 싶다? 그땐 40대, 50대예요. 대신 20, 30대 때는 씨를 뿌리는 시기예요. 그때는 돈에 연연하지 말고 내가 일을 많이 배울 수 있는 법인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무슨 이해됐죠? 예, 그렇게 좀 생각하세요. 또 질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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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쓸모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쵸? 예. 그쵸? 그러니까 일반 회사에서 일반 직원 뽑는 거랑은 다른 개념이죠. 그러니까 군대에서 군대로 치면 간부 후보생 정도?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업무를 하는 거는 이제 사무원들인 거고요. 관세사는 처음엔 사무원보다도 못하겠지만 관세사는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빨리 조금 이제 트레인을 시켜가지고 예를 들어서 관세사무소의 대표님이 몸이 하나인데 모든 거래처를 다 케어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주된 거래처 몇 개는 케어를 하시고 그 관세사 빨리 키워가지고 그 관세사가 몇 개 업체에 야 네가 맡아 하면 이제 거기서 계속 문제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 생기면 세관에 쫓아가서 해결하고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이가 어리다고 무조건 좋냐? 아니에요. 그리고 관세법인도 부서가 많기 때문에 관세법인에서 일정한 인원을 계속 뽑는 게 아니라 결혼이 생기거나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그럼 필요할 경우에 뽑는 거라 내년에 또 몇 명 뽑을지는 아무도 몰라. 근데 만약에 뭐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데 약간 보조 인력으로 써야 될 관세사 자리가 필요하다. 그럼 어린 학생들을 뽑겠죠. 체력 넘치고 그죠? 예. 먹을 거 사주면 일 열심히 하고 PT 같은 거 잘 만들고 이런 친구들은 젊은 친구들 많이 뽑아요. 근데 만약에 통관 쪽에서 약간 어떤 거래처를 직접 대면해야 되는 사람이다. 그럼 여러분이 거래처라고 생각해봐요. 우리 담당 관세사님 좀 보내주세요. 한번 얼굴 좀 봅시다. 그랬더니 23살, 4살 막 솜털 뽀송뽀송한 분이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관세사예요. 이러면 그쪽 기분이 어떨까요? 거래처에서 우리 무시하나? 뭐지? 예. 네, 아직 대학생인 것 같은데 관세사님은 몇 살이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경력은 어떻게 돼요? 물어본다니까 의구심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나이가 좀 있는 게 나아요. 예. 그러면 뭐 몇 기세요? 몇 년 됐어요? 물어보진 않겠지만 물어보더라도 5년 차입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작년에 합격했어도. 선의의 거짓말. 아무튼 그거 다 달라요. 그래서 일반 회사에서 사람 뽑는 거랑은 달라요. 변호사든 세무사든 다. 그러니까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40이 다 돼서 붙어도 어디든 다 들어가더라고. 예,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는 붙기나 하세요. 예, 합격 걱정, 아니 그 뭐냐, 그 취업 걱정하지 말고 붙기나 해. 또 질문. 예, 이제 마지막이에요. 좀 이따가 이제 빨리 왜냐면 이거 해야 돼요. 이거. 그래서 이거 빨리 하고 해야 되니까 나중에 개별적인 건 질문하시면 되고 마지막 질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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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요, 그건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회사에서 볼 때 이 친구가 이쪽에 역량이 있나 잘 하나를 판단하겠죠. 본인이 하고 싶다고 다 할 수는 없죠. 잘 해야죠. 회사는 돈 버는 곳이야. 개인의 꿈을 키우는 곳이 아니라 돈 버는 곳이기 때문에 그게 회사의 어떤 그거와 맞아야 그게 가능하죠. 그리고 그거는 아무도 몰라. 지금 시점에 누가 얘기할 수 있어 그거를. 그죠? 자, 그러면
경품을 좀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 할인 2분, 그 다음에 50% 할인 한 분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아요. 주세요. 내놓으세요. 자, 맨날 전통적으로 하던 거, 제일 멀리서 오신 분. 내가 제일 멀리서 왔을 것 같다. 어디? 울산. 우와, 대박. 울산 짜져라. 난 더 멀다. 제주. 울산을 제끼려면 거제나 제주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디에요? 부산? 부산이 멀어요? 울산이 멀어요? 부산이 좀 더 미친가? 인정? 인정. 어떻게 부산? 나 오늘 부산 갔다 왔는데. 또 없어요? 부산이 최고인가? 저번에 중국도 있었는데. 자, 그럼 부산 분이 스톱 해주실랍니까? 예, 감사합니다. 본인이 본인 거 뽑을 기회를 전 드린 거예요. 네. 자, 끝자리만 부르겠습니다. 0099. 네. 본인 맞아요. 예. 30%. 울산이 한번 해주실래요? 네. 스톱. 네. 0072. 깜짝이야. 움직여가지고 본인인 줄 알았잖아. 예. 자, 50%. 이거 그냥 제가 뽑을게요. (0097) 예,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명회는 마치도록 하고요. 그 접수와 관련해서는 여기 팀장님께서 설명을 드릴 거고, 저는 어디 안 가니까 나중에 혹시 개별적인 질문 하실 게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잠깐 이제 접수하는 거 좀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